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비의 김승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비 김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연락 끊긴 딸 통장 압류 가능할까요? 내 강의 제안서 다른 강사가 가져갔어요. 절도범 CCTV 사진 공개 시 법적 문제는 예비 신랑의 바람과 빚, 혼인 무효 가능할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대법원이 SK증권의 마요크림 투자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K증권이 사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대법원 2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 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 마요크림 하면 한때 홈쇼핑 방송에서 돌풍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 사건은 2015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 파트너스가 마요크림 제조사 B&B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회사는 사모펀드 PEF를 설립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펀드를 통해서 특수목적 회사 SPC를 세워서 B&B 코리아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마요크림이 큰 인기를 끌면서 투자 매력이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운용사 측은 B&B 코리아가 마요크림을 개발, 제조하는 ODM 업체이고 주요 고객사 클레어스 코리아와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다올저축은행과 여러 출자자가 약 120억 원을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B&B 코리아와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사드 배치로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수요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SPC는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고 다올저축은행은 B&B 코리아의 생산 구조가 ODM이 아닌 OEM이었으며 주요 고객사의 이탈 가능성도 알리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20억 원의 출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1심과 2심 판결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1심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 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투자자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반했다라고 보면서 10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고객사가 국내에 생산 공장을 신축했다는 기사가 났을 당시에 SK증권과 워터브릿지 파트너스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지 궁금한데요. 대법원의 판결 내용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죠. 네, 대법원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 파트너스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배상액의 기준이 된 회수 가능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모펀드 및 SPC의 순자산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해서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모펀드는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 등기가 맞춰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모펀드의 청산 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해산 등기일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모 사채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모펀드의 청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해서 원고의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소송이 무려 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배상 규모는 2심에서보다 줄어들고 소송 상대방인 다올저축은행 등의 손실 부담은 커질 전망인데요. 이 최종 배상액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게 다올저축은행, 또 하나증권, 에큐온캐피탈, 호방건설 등으로부터 모은 투자액 120억 원 전액이 손해액으로 산정이 됐고 SK증권은 이 중 절반인 60억 원을 배상해야 했지만 또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게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서 손해 인정액이 이보다 더 적은 규모로 고등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아마 또 그 산정 과정에서 또 치열하게 아마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사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생활비를 안 주니까. 어떤 분이 생활비를 안 주시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네. 집사람이 5년 이상 6년 동안 아파서 일하고 있고. 아내분이 많이 지금도, 편찮으시군요. 네. 지금도 거동을 못해요.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아프시군요. 그런데 병원비 네. 이런 것 등등이 네. 엄청 올라서 지금 빚을 600만 원이나 내서 쓰는데 더 빚은 안 내줘요.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딸이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취직도 시켜주고 했는데 네. 집도 안 가르쳐주고 서울에서 KB 회사, KB 증권 회사 과장으로 있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어디 가다 안 하고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모인데 네. 또 자식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답답해가지고 변호사를 몇백만 원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상담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또 사례비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한가 가능 안 한가 미혼인데 네. 76년생인데 울산에도 집이 있다는데 집을 몰라요. 안 가르쳐주니까. 일단은 완전히 독립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따님분께서.
그리고 서울에도 네. 회사 부근에 뭐 원룸인가 그걸 3억인가 주고 집퇴근하기 위해서 이제 샀다고 그런 얘기는 들리고 그러는데 네. 서울에는 모금 다니고 어디도 가기도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연락이 그리고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어제 가면 어제까지 파보려고 그러는데 파기 전에 이렇게 무료 상담 전문가 변호사님한테 상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양 의무를 저버린 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신데요. 지금 아내분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신 상황에서 좀 상당히 심적 고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의 재산을 좀 법적으로 뭐 압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프시군요. 어쨌든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김경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아까 잠깐 끝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버님께서도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빚을 300만 원씩 세 차례 냈는데 네. 1차는 갚고 지금 현재 300만 원짜리가 2개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돼가고 통장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부끄럽지만은 네. 자식이 이제 막내가 서울에 KB 지금까지 뭐 예. 과장으로 내가 있고 취직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네. 지는 잘 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지금 뭐 돈을 버시거나 이런 게 지금 마찬가지로 거동이 힘들어서 지금 힘드신 상황인가요? 나도 아프지. 나이가 지금 많아요.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가 지금 44년생입니다. 아버님께서 81시라고요? 44년생. 44년생. 그 네. 사람은 그러시구나. 53년생인데 5년 이상 6년 가차이씩 앓고 있는데 지금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손을 잡아서 눕히고 또 일어나켜주고 화장실을 버리고 손을 잡고 양손을 잡고 다녀야 돼요. 잠을 못 자요 또. 그럼 지금 부모는 잡으려야 되는데 네. 다시 일어나켜줘야 되고 다시 눕혀야 되고 꼴찌덩어리입니다. 사정이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고 아닙니다. 네네. 네, 상담자분 혹시 오늘 지금 전화 주시기 이전에 약주를 하신 건 아니시죠? 저요? 네네. 술 담배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술 담배는 젊어서는 50만원이죠. 40년 전부터 끊고 담배는 원래 안 피고. 네,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버님 지금 뭐 어머님도 그렇고 지금 두 분 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신 상황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 민법상으로는 이제 직계혈족이 부양 의무가 있는 게 맞기는 해요. 뭐 따님이시니까 당연히 직계혈족이긴 하니까 부양 의무가 맞기는 한데요. 법적으로는 지금 연락을 할 수단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는 있으시고 연락을 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 혹시 이렇게 단절된 뭔가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생각하시기에 특별한 건 없나요? 단절된 건 없어요. 어떤 그 이유는 다 모르겠어요. 다른 자녀분은 있으신가요 혹시? 울산에 이제 언니하고 오빠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도 어렵게 사는데 6년 가까이 서울의 삼성의료원으로 수술받고 2년 3년 동안 당에다가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울산이 집이니까 울산 대학병원으로 이책을 해가지고 울산 대학병원 매일 다니고 동강병원에도 가고 근데 일반 이 병원은 입원이 안 돼요. 또 네. 병명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뭐좀 그래서 이게 일단 지금 일단은 법적인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네, 법적으로는 지금처럼 상황처럼 이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지금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시고
그리고 직계혈 쪽이 이제 본인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부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원래 법에서도. 물론 이게 얼만큼 부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다툼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법적인 의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또 다른 자녀분들도 계시다고 했다 보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정말로 뭐 법원에 가서 이게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자녀분들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연락 안 되는 이제 따님이랑 이 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좀 다툼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막내딸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서울에 이제 잘 살고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또 속사정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게 또 막상 만약에 소송을 가서 이제 이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까봤을 때 본인도 만약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건 또 부양을 꼭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결론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막상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긴 해요. 그전에는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봐가지고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직접 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게 협의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게 정말로 안 돼서 진짜 이게 만약에 부양료 청구를 하고 이렇게 소송을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결국 소송은 증거예요. 모든 게 이게 어머님이 지금 편찮으신 어떤 진단서나 이런 건 당연히 다 있으실 건데, 요런 거 관련돼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이제 자료들도 모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도 지금 뭐 어딘가 뭐 편찮으시고 안 좋으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이제 연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진단서나 이런 걸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한 좀 입증 자료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남 그 3년 유공자인데 예. 엄청 그 고엽제 후유증이 아시죠? 고엽제 후유증 있으시구나. 지금 7개 과를 약을 처방전에서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처방전이나 요런 이제 병원 다니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병원에서 이제 주는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발급을 해 놓으시고, 또 고엽제 후유증이나 이런 거 있다는 점도 이제 충분히 이제 법원에다 어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만약 법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1번은 일단 그런 증거들이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막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막내 따님의 진짜 속사정, 경제적인 사정 같은 거는 사실 소송을 걸어봐야 알 수 있기는 해요. 이건 이제 소송 절차에서 뭐 사실조회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소송을 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도움을 좀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이게 혼자서 소송을 하시긴 좀 힘든 유형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근데 이제 좀 조금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가압류나 이런 거는 걸었을 때 바로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가압류는 통장을 그냥 묶어만 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장을 묶어 놓고 결국 민사소송, 본안소송을 걸어서 내가 얼마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그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를 물론 거는 게 효과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닌 게, 가압류 걸어놓고 이제 만약에 상대가 어쨌든 통장이 묶이니까 상대 입장에서 뭔가 협의를 하려고 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협의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압박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증거들 준비를 해서 민사 본안 소송을 걸어서 결국 그 얼마를 지급해라라는 판결문을 받을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자료도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럴 수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 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은데. 네네. 어떻게 변호사님께서는 뭐 내가 시간 걸리는 것은 그럼 뭐 기다리면 되지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래서 부양료 청구 자체는 지금 일단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액수는 예, 액수는 뭐 내가 지금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버는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하고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액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 종합했을 때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참전용사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게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찾아가 보시면 지원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지원을. 어디 공단이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법률구조공단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집 울산이시면 아마 그쪽에도 지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참전용사셔가지고 아마 그런 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뭐 이제 변호사나 이렇게 붙여줘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를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서류들 만약 정말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서나 이런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특히 그 월남전 참전 관련된 서류들 아마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고엽제 후유증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병원 진단서 말고도 아마 어떤 인증된 서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어머님 관련해서도 서류들 진단서나 이런 병원에서 지금 떼고 있는 것들 병원에 다니고 있는 병원에 떼달라고 하면 떼줄 거예요. 진단서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떼시고 그 자료들 일단 갖고 그다음에 지금 채무 있으신 것들 있잖아요. 빌린 것들. 돈 빌려서 뭐 대출을 받으셨거나 하면 뭐 대출 확인증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은행에서 빌리신 거 아닌가요? 은행이지. 농협.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확인서 떼달라고 하면 떼주거든요.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 떼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면 거기서도 아마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게 보통 이런 참전용사 이런 분들 아마 지원이 될 거라 가지고요. 그런 데서 이제 같이 변호사 도움 받아서 이거는 좀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한 건 없으실까요? 아니, 다른 게, 만약에 변호사님이 어떻게 도움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서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메시지를, 서류를 내가 준비할 것 같고, 준비해서. 그래서 이게, 유행이 걸리는지, 뭐 한 달이 걸리는지 그건 관계없는데, 네네.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시다면 지금 일단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가능은 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이제 액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서류를 전 변호사님한테 좀 보내드리려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내가.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지금 울산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접근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울산에 아까 말씀드린 구조공단 같은 데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움직이기도 지금 힘드실 테니까 법률구조공단이 아마 울산이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 법률구조공단에 울산에 있는 지부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좀 더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어차피 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서 상담 받아서 지원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참전용사시고 근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내분까지 아프셔서 정말
더 빚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네. 경제가 많이 악화된 상황인데 마음이 안 좋네요. 어쨌든 네. 그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막내따님이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받고 싶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정작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당장 필요한 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네, 이게 가압류는 어쨌든 임시로 묶어두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당장 그 통장에서 내가 돈을 빼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빼오려면 그 어떤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가압류 걸어놨던 거를 이제 본압류로 전이를 하면서 뭐 압류 및 주식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빼오는 절차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가압류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걸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합의를 해온다거나 네. 왜냐면 당장 월급 통장이 묶이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는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합의를 안 하러 나온다면 결국은 이제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네. 부양료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소송을 지향하는 게 좋겠다고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네.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부양 의무라는 게 사실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 네. 부양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판결을 가더라도 재판에서 되게 많이 다퉈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당연히 뭐 모든 전액을 이제 뭐 부담해라라고는 사실 잘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녀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동일한 이제 자녀들끼리는 동일한 부양 의무 1순위자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가 얼만큼씩 부담을 할 거냐라는 것도 좀 있고요. 또 결국 판례나 이제 또 민법의 조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그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녀들도 네.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부양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기 근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경제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있을 없잖아요. 수 있죠. 예, 그러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누가 얼만큼 부담해야 되냐를 가지고도 이제 다툼이 또 있을 다툼이 수도 있을 수 있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소송을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가족들끼리 정말 못 볼 꼴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사실. 네,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지금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아마 이렇게 월남전 참전 용사거나 또 약간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같은 네.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어쨌든 상담을 당연히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정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변호사를 이제 붙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단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나라의 긴급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소송은 최대한 지양하고 일단은 대화로 충분히 좀 이 상황을 타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강사입니다. 지난 학기에 컴퓨터 관련 강의를 제안해 개설 승인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폐강됐습니다. 그 후 같은 강의를 다음 학기에 다시 제안하려고 준비하던 중 강의 목록을 보니 제 강의 제목과 똑같은 이름의 강좌가 이미 개설돼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은 약간 달랐지만 전체 구성과 주제 흐름이 제 제안서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상해서 교육원 측에 문의했더니 강사님의 제안서를 참고해 다른 강사가 새로 개설했다라며 강사님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기획안을 다른 강사를 통해 전달받고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 강의는 제 아이디어와 커리큘럼에서 출발한 건데 결국 다른 사람이 제 이름 없이 진행하게 된 셈이라 너무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강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또는 교육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님 사연을 보니 많이 화가 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지식재산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한 번씩 이런 카피 문제는 일어나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네. 강의안도 그렇지만 이것보다 이제 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어떤 상품 제안이나 아이디어 제안 같은 거 하러 갔다가 그게 이제 설명회에서 카피 당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참 많이 억울하죠. 네, 많이 그럼 화나죠. 강의 제안서나 이 커리큘럼 그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저작권에서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네. 그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그냥 내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되고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내냐, 그럼 이제 그 표현이 어떤 창작성 있는 표현이냐를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이런 어떤 내용을 이런 방식대로 내가 교육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영역에 좀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에 어떤 뭐 창작성 있는 표현이 다시 들어가기도 좀 어렵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강의 제안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강사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창작적인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강의안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강의 제안서가 만약에 단순히 어떤 사실만 나열한다든지 그냥 정보만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사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만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네,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그럼 사연을 보면 이 상담자의 제안서를 다른 강사가 받거나 또 제3자를 통해 전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 강사가 제공해서 그 교육원 측에서 아마 이게 제공을 해서 이게 재가공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뭐 확실하진 않지만 네네. 그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면 이건 사실 상담자분이 교육원에다가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된 사업을 이제 그 제안서죠. 어떻게 보면 그 제안서를 이제 목적 범위 내에서 쓴 게 아니라 그 목적 범위 외에서 제3자인 다른 강사에게 그 강사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을 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흔히 쉽게는 아이디어 탈취라고 부르는 부정경쟁 행위인데 네. 이제 그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 거라면 이 상담자분이 강사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육원 측에다가 차목 부정 경쟁 행위를 이유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강사가 다른 강사의 강의안을 기반으로 강의를 개설한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1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설명드렸던 네. 창작성 있는 표현이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창작성 있는 나만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이제 그 강의안이 저작물로 이제 보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또는 이걸 강의안을 쓰지 마라 라고 이제 금지 청구를 하든 이제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뺏긴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지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평생교육원 내부의 정식 항의나 또 시정을 요구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평생교육원 그 해당 교육원의 내부 절차가 어떤지는 제가 지금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가지고요. 네네. 그건 이제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외부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 아까 얘기한 법원에 의한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차목 부정경쟁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도 만약에 이게 저작권 이 문제가 된다. 이제 그래서 저작권을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법원보다는 간이하게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 상대방 강사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또 조정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현 상황에서 이미 개설된 강의에 대해서 내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라면서 수정 중단을 요구하려면 어떤 자료로 근거를 마련해야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만든 게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거랑 지금 상대방의 자료랑 비슷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건데요. 지금 일단 제가 떠오르는 거는 아마 뭐 교육원 측에 내가 작년에 강의안을 보냈던 메일 같은 게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 첨부 파일이 남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첨부 파일 열어보면 메일은 어차피 날짜가 딱 찍혀 있고 또 그 첨부 파일 열어보면 이 내가 썼던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그거랑 또 상대방의 강의한 캡처 이런 걸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뺏겼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 내가 작년에 이걸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내 거랑 상대방 거가 비슷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사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계약을 학기별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이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때 상담자님께 불이익이 생길 위험은 없을지 또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이게 뭐 소문이 돈다거나 이런 건 또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해가지고 강의를 받기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참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교육원이 잘못한 게 맞다라는 걸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뭐 일단 이번 일은 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저는 이제 이런 강의안이나 이런 걸 제공할 때 보통 이제 대외비 문구 같은 거를 많이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도 뭐 디스클로저 조항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외비는 뭐 어떤 목적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달아서 거의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썼다는 게 입증이 좀 쉬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문구를 안 쓰고 제공을 했으면 이 제공 목적 범위가 제3자에게 주는 것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지도 다퉈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써서 이미 애초에 강의안을 줬었다라고 하면 지금 제3자에게 주는 거는 내가 제공한 목적 범위가 아니다 라고 입증하기 쉬워지니까 그런 문구들을 좀 써서 제공을 하면 앞으로 이제 부정경쟁 행위 책임을 묻거나 하기에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냐는 조금 이제 업계에서 돌아가는 사례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걸 정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좀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지 이거는 이제 법적인 판단보다는 좀 사실상 어떤 평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강의 계획안 자체에 그 앞에다 대외비 주의 문구 하나만을 넣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그냥 창작성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라 가지고요. 그게 이제 완전히 그것만으로 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리스크를 하나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정도는 걸어 놓는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몇 달 전 무인 문구점을 개업했습니다. 자칫하면 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걸 알았기에 사각지대 없는 회전형 CCTV를 여러 대 설치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초등학생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공책과 필기구 여러 개를 봉지에 쓸어 담아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도둑질에 눈에 익은 아이들이었어요. 괘씸한 나머지 이 아이들의 얼굴 옆모습과 차림새가 고스란히 노출된 CCTV 장면을 종이로 인쇄해 점포 전면창에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싶어서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무인 점포에서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좀 걸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당장 눈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담자 사연을 보면 무인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훔친 아이들의 CCTV 사진을 전면에 붙여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얼굴이 얼만큼 식별될 만큼의 사진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뭐 식별 가능할 정도로 누군지 딱 보면 알 정도로 선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초상으로 이제 그 아이가 누군지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초상권 침해로 인한 뭐 민사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절도를 저지른 아이들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몇 살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아마 이게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만 14세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만 14세 미만이면 일단 형사 미성년자라서 뭐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처벌은 안 받게 될 거고 다만 그래서 경찰에 만약 신고를 하면 당연히 경찰에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조사는 할 건데 그 당사자들이 만 14세 미만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일단 형사적인 절차는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만 10세 이상이다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는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뭐 1호 처분, 2호 처분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년 보호 사건인데 네. 그 1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그에 따른 어떤 조사 및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훔쳐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민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민법 제75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그 감독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감독 의무자는 뭐 당연히 1차적으로는 부모겠죠. 네, 그래서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면책이 될 건데요. 근데 사실 부모의 감독 의무가 면책이 되긴 사실 쉽진 않아서 이거는 부모가 대신 책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역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부모들이 상담자에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얼마나 식별 가능한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나 이쪽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남게 되죠. 네. 또 일각에서는 범죄 발생 시에 무인 점포는 경찰에 의존하는 만큼 공권력의 치안 비용 일부를 세금 형태로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의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네. 한쪽에서는 이제 본인들 인건비 아끼려고 결국 경찰에 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쨌든 무인 점포다 보니까 좀 편하게 물건 고를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또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갈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네. 뭐 사실 양측 다 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무인 점포를 만약에 운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점포들보다는 좀 더 강화된 여러 가지 방범 장치들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을 갖춰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비판들, 경찰에 너무 일 떠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요즘 보면 무인 점포가 정말 나날이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죠. 예,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도 이제 슬슬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무인 점포의 형태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1번으로 가장 나쁜 거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가장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맞는데 근데 어쨌든 무인 점포 입장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무인 점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강화된 방범 기준을 뭐 반드시 통과해서 그걸 이제 지자체에 신고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가 나시는 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 뭐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화는 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나한테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게시를 하더라도 좀 식별이 좀 안 되게끔 게시를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고 나 정말 열받아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소당할 각오까지 하고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희는 연애 1년 차로 내년 2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랑은 자영업자입니다. 결혼 준비는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저희 두 사람이 반반씩 내면서 준비했고요.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때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랑의 핸드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날 저녁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신랑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선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대출도 몇 억이 있었습니다. 미리 얘기해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요. 대출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자 관계입니다.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봐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한마디로 즐기는 상대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습니다. 신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괴로워하다가 핸드폰을 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나요?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결혼식 4개월 앞두고 예비 신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네. 억대의 빚은 물론 여자 관계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상담자분께서 굉장히 충격이 크셨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숨겨진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기는 합니다. 네. 아직 결혼 전인데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서 혼인 무효가 가능할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담자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혼인 무효는 좀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네. 혼인 무효 사유가 민법 81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근친혼이나 뭐 직계였던 관계 같은 경우 아니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여야 되는데 사실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거는 거의 뭐 예를 들어 사생팬이 막 일방적으로 연예인 뭐 혼인 신고를 한다든지 이제 거의 이런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서 혼인 무효는 좀 거의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취소는 가능할까요? 혼인 취소는 이제 81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주장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취소도 잘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라고 정하고 있고 또 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뭐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런 악질적인 사유를 혼인 당시에는 모르셨으니까 네. 이게 숨겨져 있었으니까 이런 걸 이유로 취소 사유를 한번 주장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예, 뭐 위자료 청구는 결국 혼인신고 후에도 지금 계속 외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봐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이 만나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도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당연히 이제 혼인신고 이후에 외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혹시나 상대방 측에서 나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고 볼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뭐 대화 내역이든 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개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됐단 말이죠. 네. 재산 분할은 어떨까요? 재산 분할은 사실 이런 외도 같은 유책 사유에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근데 혼인 기간이 지금 짧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이제 양측에서 가져온 만큼 이제 결국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외도나 이런 게 재산 분할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심적 고통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결정부터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걸 이혼을 가져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언뜻 말한 거에서도 사실 증거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면 이제 증거 수집부터 해서 좀 전문가 도움 받으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